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나를 흔들어 키운 불편한 지식들 11계단입니다. 지은이는 채사장, 펴낸 것은 웨일북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겨울에 출간한 첫 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 밀리언셀러에 오르며 2015년 국내 저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책과 동명의 팟캐스트 지대 너비앗은 2015년 아이튠즈 팟캐스트 1위를 기록했고 현재까지 누적 다운로드 2억 건을 넘어서며 방송이 끝난 지금도 여전히 지적 대화를 목말라 하는 청취자들의 끝없는 지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문학과 철학, 종교부터 서양 미술과 현대 물리학을 거쳐 역사, 사회, 경제에 이르는 다양한 지적 편력,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며 얻은 경험들은 그가 책을 쓰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문학의 최전선에서 독자와 가장 가깝게 만나온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책이 그리고 인문학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몸소 보여줍니다. 한 인간의 생생한 경험과 질문이 어떻게 엮여서 삶을 바꾸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만의 계단을 하나씩 밟아나가면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나아가고 결국 새로운 자신을, 색다른 인생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11계단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말, 당신이 표류하지 않고 항해하는 삶을 살기를. 출항과 동시에 사나운 폭풍에 밀려다니다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같은 자리를 빙빙 표류했다고 해서 그 선언을 긴 항해를 마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긴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랜 시간을 수면 위에 떠 있었을 뿐이다.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남긴 말이다. 그는 잔인하게 덧붙인다. 그렇기에 노년의 무성한 백발과 깊은 주름을 보고 그가 오랜 인생을 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백발의 노인은 오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다만 오래 생존한 것일지 모른다. 다만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표류하는 삶이 아니라 항해하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이 단순히 사회적 성공이나 부의 축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안다. 물론 가끔은 미디어에 비친 유명인들의 화려한 생활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그것은 본래의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깊은 고독 속에서 내면으로 침잠해가는 시간과 마주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내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임을 말이다. 성장. 이것은 일생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내가 성취해야만 하는 숙명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장에 이를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선 표류하는 자신을 깨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 그 외부의 힘이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오래된 지혜다. 지혜. 정보와 지식이 넘치는 사회가 되었지만 모든 지식이 지혜일 수는 없다. 우리는 가치 있는 지식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이 무엇인지는 사실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지식들, 일상에서 표류하는 자신을 멈춰 세우고 깨달음으로 밀어올리는 불편한 지식들을 만나야 한다.
그 지식들은 지혜가 되어 우리를 성장하게 할 것이다. 11계단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다. 이 책은 두 가지 가치를 다룬다. 바로 성장과 지혜다. 먼저 오래된 지혜를 선별했다. 나를 불편하게 한 지식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던 11개의 고전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이러한 인류의 오랜 지혜가 어떻게 한 명의 구체적인 개인을 성장시켰는지를 섬세하게 그려내었다. 이를 위해 나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결과적으로 11계단은 인류의 고전을 개인의 성장기와 연결시킨 인문학적 수필의 형식을 갖게 되었다. 첫 계단은 소소하게 시작된다. 하지만 놀라운 결론으로 당신을 안내할 것이다. 계단을 밟고 오르는 동안 당신이 잊고 있던 오랜 지혜를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당신 안에 간직되어 있던 변하지 않는 가치를 되찾게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이 이제 막 항해를 시작하려는 도전자들에게 혹은 표류하는 배의 방향을 잡으려는 모험가들에게 괜찮은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인생의 계단 어딘가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불편함에 대하여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는 대답하기 곤란하다. 왜냐하면 옷을 사고 입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듯 책을 고르고 읽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해야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불편한 책을 읽을 것.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익숙한 책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하나의 책을 읽고 그 세계에 동감하면 다음에는 그와 관련된 좀 더 심도 있는 책을 선택한다.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하나의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불편한 책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하나의 책을 읽고 그 세계에 동감하면 다음에는 그 세계를 무너뜨리는 전혀 다른 세계관의 책을 선택한다.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자기 세계의 지평을 점차 넓혀가는 사람이 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이다. 익숙한 세계의 깊이를 더하는 방법과 불편한 세계의 지평을 넓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더 옳은가? 그런 것은 없다. 두 가지 모두 괜찮은 방법이다. 하나의 분야를 선택해서 전문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삶도 훌륭하고 다양한 세계를 떠돌며 여행하는 삶도 훌륭하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선택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함을 우리는 안다. 죽음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끝이 있고 그 끝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온다. 일생 동안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은 무척이나 짧게 주어진다. 너무 어리거나 너무 늙었을 때를 제외해야 하고 잠자는 시간,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시간을 제외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독서 시간은 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인생의 첫 번째 책. 교실 창밖의 뒷산에는 눈이 쌓였다. 겨울방학이 찾아왔다. 방학을 맞은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았다. 이제 곧 고3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스트레스는 없었다.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경주의 트랙에서 벗어나 있었으니 별다른 걱정은 없었다. 현명한 친구들은 어른스러워졌다.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걸 멈추고 학원과 독서실로 향했다. 같이 놀 친구가 없었던 나는 겨울방학 내내 방 안에서 누워서 보냈다. 부모님이 일을 나가시면 온전히 내 시간이었다. 잠을 자거나 TV를 봤다.
그렇게 종일 누워있는 가운데 문득 생각이 들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생각이었다. 당시 나는 학교 특별활동으로 문예반에 소속되어 있었다. 도대체 내가 왜 문예반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밑도 끝도 없이 스스로를 문학소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문제는 지금까지 소설책은 고사하고 그 어떤 책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문예반인데 이번 방학에는 책을 한 권 읽어봐야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꽂혀있는 책들의 제목을 살펴봤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읽는 책이니까 무엇인가 대단한 책을 읽어야 한다. 누나의 책장 앞에 앉아서 멋져 보일 만한 책이 없나 뒤적였다. 그리고 놀라운 두께와 놀라운 제목의 책을 발견했다. 죄와 벌. 게다가 작가의 이름이 대단해 보였다. 도스토옙스키. 내 삶의 첫 책이 되기에 충분히 묵직한 책이라고 생각했다. 겨울 방학의 절반 가까이를 죄와 벌을 끼고 살았다. 처음에는 몇 장을 넘기기가 힘들었다.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복잡하고 무슨 상황인지도 파악할 수 없었다. 긴 문장에 익숙하지 않았던 까닭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금세 졸렸다. 졸리면 잤다. 자다 깨면 읽었다. 그리고 결국 보름을 넘겨 다 읽었다. 죄와 벌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나의 무기력한 일상은 산산조각났다. 무한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칠흑 같은 내 영혼의 골방엔 깊은 균열이 생겼다. 나는 무엇인가 잘못 건드렸다는 걸 강하게 느꼈다. 당신이 이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다. 읽었다면 내용을 상기하기 위해, 읽지 않았다면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줄거리를 정리해보자. 죄와 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세기 중엽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배경이다. 당시 이곳은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을 앞두고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다. 가난과 도덕적 타락이 만연했고 도심에는 빈민굴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야기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센나야 광장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는 23살의 대학생이다. 법학을 전공했으나 현재는 휴학 중이다. 애칭으로 로자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부르기로 하자. 로자는 창백한 피부에 황갈색의 머리카락 그리고 짙은 색의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 외모는 준수한 편인데 문제는 행색이다. 가난 때문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찌그러진 모자를 쓰고 있다. 그리고 며칠을 굶고 열병을 앓는 가운데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현재는 거의 신경쇠약 상태다. 그는 우연히 술집에 들렀다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근처에 살고 있는 전당포 노파에 대한 이야기였다.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맡긴 담보물을 가차없이 빼앗고 그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해서 부를 쌓은 전형적인 악인이었다. 그런데 죽을 때가 가까워오자 자신의 사후 명복을 위해 모든 재산을 어느 수도원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A. 진지하게 하나 물어보자. 한쪽에는 못되고 병든 하찮은 노파가 하나 있어. 모두에게 해만 끼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내일 죽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노파지. 다른 한쪽에는 도움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무수히 많은 젊은 사람이 있어. 노파를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아서 무수히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B.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네 손으로 노파를 죽일 거야?
A. 나는 당연히 아니지. 이 일은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로지아는 고민에 빠진다. 그리고 영웅에 대해 생각한다. 영웅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로지아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비범한 사람, 즉 영웅이다.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다. 궁극적인 선을 위해 소수를 희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다. 평범한 사람은 그러한 희생 앞에서 주저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없지만 영웅은 희생을 넘어서 궁극적인 선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자신은 어떤 사람일까? 고민 끝에 로지아는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간적인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 실천하기로 한다. 그는 두 가지를 준비한다. 담보물과 도끼. 담보물은 나무 토막에 철판을 덧대고 종이로 꼼꼼하게 포장해서 은으로 된 담뱃갑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도끼는 코트 속 겨드랑이에 올가미를 달아 숨겼다. 그리고 노파를 찾아간다. 노파의 전당포 문 앞에서 배를 당긴다.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노파는 문을 연다. 로지아는 담뱃갑을 맡기는 척하다가 노파가 방심한 사이에 도끼를 꺼내 노파를 살해한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집 안으로 들어서던 노파의 여동생도 당황한 나머지 살해한다. 운 좋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망친 로지아는 훔친 물건들을 한적한 골목의 바위 밑에 숨겨놓는다. 계획은 실행되었다. 하지만 로지아는 고통에 휩싸인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은 궁극적인 선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도덕적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알 수 없는 죄책감과 공포에 사로잡힌다. 이후 로지아는 고뇌 속에서 다양한 사건과 마주친다. 다시 만나게 된 가족, 여동생의 약혼자, 수사망을 좁혀오는 경찰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름다운 여인 소냐와의 만남이다. 소냐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 창백할 정도로 하얀 얼굴에 금발을 가졌고 왜소하고 온순했다. 소냐가 몸을 팔게 된 이유는 그녀의 가족 때문이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과대망상증에 폐병을 앓고 있는 의붓어머니, 가난과 배고픔에 찌들어 오는 의붓 동생들, 이들이 유일하게 의지하는 건 어린 소냐가 벌어오는 돈이었다. 소냐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로지아는 소냐를 만난다. 마차 사고로 죽은 그녀의 아버지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가 그 허름하고 지저분한 새방으로 아버지를 보러 달려온 소냐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 후 로지아는 처음으로 삶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소냐를 찾아간다. 소냐와의 만남을 통해 로지아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는다. 세상을 구하는 방법에서 로지아와 소냐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로지아는 다수의 선을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반면 소냐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다수의 선을 실현했다. 로지아는 소냐에게 자신의 죄를 밝히고 용서를 구한다. 소냐는 속죄를 위한 방법으로 교차로에 서서 자신이 더럽힌 돼지에 입을 맞출 것과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자신의 범죄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며칠의 고민 끝에 로지아는 경찰서로 가서 죄를 구한다. 8년형을 선고받은 로지아는 시베리아 유형길에 오른다. 그 뒤를 소냐가 따른다. 유형 기간 동안 소냐는 로지아를 돌보고 로지아는 성경을 읽는다. 어느 이른 아침 강제 노역장의 한쪽 한적한 숲속에서 파랗게 밝아오는 하늘을 배경으로 로지아와 소냐는 손을 잡고 나란히 앉는다. 그렇게 나는 죄와 벌의 마지막 장을 덮었다.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내가 로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은 순간에 로자가 된다. 소수의 무가치한 것을 희생함으로써 절대적 다수의 선을 실현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다. 우리 앞에는 벌레 같은 노파가 하나 있다.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회에 해가 되는 존재다. 그녀는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이용해 그들을 갈취하고 타인의 생명을 좀먹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알아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그녀를 살해한다고 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들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녀를 살해한다면 그녀의 사후에 무의미하게 사용될 그녀의 재산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재산으로 착하고 불쌍한 다수의 사람을 살릴 것이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을 공리주의적 문제로 쉽게 치환해서 생각한다. 즉, 노파를 살해해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 관점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첫 번째 계단. 만약 도스토옙스키가 죄와벌을 통해서 지향해야 하는 인물을 설정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로자보다는 소냐에 가까울 것이다. 로자는 결국 소냐를 통해 깨닫는다. 사상과 사유의 구름 속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어른이 되어 다시 읽은 죄와벌은 나로 하여금 소냐의 삶에 더 귀 기울이게 한다. 주어진 삶과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구원을 찾는 모습은 나에게는 더욱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향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제 막 19살이 된 나는 폭풍 같은 로자의 말과 사상에 더 크게 매료되었다. 중요한 것은 어른이 된 내가 19의 나를 만난다 하더라도 소냐의 삶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행을 마친 사람이 여행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여행의 장단점과 주의사항을 말해줘봤자 소용없다. 스스로 밟아가야 한다. 직접 경험하고 실패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그래야만 여행을 시작한 사람은 여행이 끝날 무렵에 자신이 처음 들었던 이야기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11계단이다. 충분한 시간과 경험이 주어지지 않은 가운데 자신의 궁극적인 모습으로 한 번에 도약하는 사람은 없다. 인생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만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 당신도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처음으로 목도했을 때를 말이다. 견고하던 세계에 균열이 가고 삶의 방향을 크게 바꿔야만 했던 시점을 나는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그건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가던 겨울방학, 죄와 벌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다. 나의 첫 번째 계단은 문학이었다. 소녀는 첫 번째 계단을 오른다. 뒤를 돌아봤을 때 그곳엔 아직도 가족과 학교와 직장이 있다. 지금까지 나를 편안하게 보호해준 세계. 그곳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소녀는 이제 다른 시야로 세계를 본다. 세계는 다르게 드러난다. 소녀는 이제 청년이 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